난 다 그렇지만 고향을 생각한 같이 행복한 일이 없고 네. 또 고향을 생각하면 그 옛날이 그 주마등 같이 네. 흘러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는 잘 아신 대로 신안군 하이면에서 후광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거기는 그 갯벌을 메꾼 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이 바다에 가서 해수욕하고 네. 갯벌에서 낙지도 잡아서 네. 그냥 그대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오리 새끼도 잡아다 키운다고 하다가 근데 잘 안 돼요. 그 오리 새끼가 성질이 그래서 그냥 도망가거나 죽어요. 그리고 이 소를 먹이기 위해서 산으로 끌고 가서 이쪽 산 끄트머리에서 이제 풀어놓고 저쪽으로 가게 하고는 친구들하고 콩밭에 가서 콩을 따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네. 또 풀밭에 누워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는 시골에 초등학교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서당회를 갔습니다. 네. 우리 하이도에는 유명한 한학 그 선생 김성년 선생이라고 계셨는데 거기서 서당에 다녔는데 제가 그 장원 그 강을 봐가지고 장원을 했어요. 그 장원 그 종이를 갖고 이래고 집에 오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어머니가 그 떡을 하고 뭐도 고기 같은 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머슴에게 지고 자기도 머리에 이고 그 서당에 가지고 가서 뭐 대접한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내가 그때 기분이 좋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참 인생이라는 것은 참 우연이 많아요. 하루는 아버지가 너 여기 새로이 고등학교가 생겼으니까 요새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4년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네 동생을 입학시킬 테니까 너도 구경 따라가라고. 네. 그래서 거기서 한 10리쯤 걸어가서 그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밖에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야 2학년도 할 수 있다니까 너는 2학년으로 들어가라. 네. 네. 그랬어요. 그 2학년으로 그래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거기 2학년 안 넣었으면 오늘은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하다가 기구하고 또 우연이 많다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4학년밖에 없으니까 2학년에서 3년 공부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4학년이 되면서 어머니가 하루 종일 아버지하고 난 잠자면서 들었는데 이 얘기가 저희가 공부를 잘하는데 여기서 그냥 썩히기가 아까우니까 데리고 목포 나가서 우리가 뭐 하다못해 밥집이라도 하면서 공부시킨 것이 어떠냐. 두 분이 그렇게 상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목포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런 제안을 하고 아버지가 그걸 받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쯤은 그 시골 섹시하고 결혼하고 아마 신앙 군의원쯤 하면서 군수한테 큰 소리하고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 생각에서 항상 안 잊어진 것은 어렸을 때 한 8살 때 되겠죠. 애들하고 뜰에서 뛰어노는데 길바닥에 엿장수 아저씨가 엿통을 놓고 술에 골았다지 않고 말하면 누워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애들이 그 엿장수 그때는 엿장수 엿만 판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 말하면 박물장사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나씩 뭐 이제 담배 쌈이라도 듣고 뭐 그랬어. 그래서 자기가 가져갔어요. 나도 거기서 도둑질이죠. 나도 거기서 담배대를 하나 가지고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아주 큰 자랑같이 이거 아버지 드리라고. 어머니가 너 그거 어떻게 해서 가는 거냐. 이래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이 가까이 오라고. 가니까 이 뒤쪽 어깨를 여기를 딱 잡더니 이 어린 놈 새끼가 도둑질부터 배운다고 어떻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그 여장사한테 가자고. 그래 갔어요. 갔더니 여장사를 그 아이도 자고 있으니까 막 어머니가 둘겨 깨갖고 돈을 주면서 당신이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술 처먹고 이렇게 애들이 뭐 도둑질을 하냐고 야단친 걸 봤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했던 부모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외경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시골 생활을 마치고 목포 나왔는데 이 초등학교 그 갔는데 그 거리가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그 거리가 한 4, 5km 돼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뭐 섬이니까 개바람이 세거든요. 겨울에는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막 하는데 요새 그러서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참 추웠지만 그런 거리를 그렇게 다닌 것이 나중에 그 뭐 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인한 끈기를 또 양성하고 또 체력도 양성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때 하이도까지는 100km 몇 시간 정도나 걸렸습니까? 그때는 그 강경환이라는 일본 사람이 경영한 농장에서 하는 배가 하나씩 다녔는데 지금은 그때는 아마 시간이 한 4-5시간 걸렸어요. 지금은 한 2시간 그렇습니다. 이내에 계속적으로 가요. 가면 뭐 1시간 조금 이제 뭐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배멀리면 안 하셨습니까? 해요. 나는. 예. 그런데 배멀리 한데 그래서 아주 고생했어요. 예. 지금도 고향 가시고 싶으신데 그 배멀미 때문에 조금 멈칫하시고 뭐 그러십니까? 요새 약 먹으면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목포로 나오셔가지고 북교초등학교 또 목포 상고를 다니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 목포 상고를 가서 대통령이 그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거기 그 일제시대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저항적이다 이렇게 써진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당시 학교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 1학년 들어갈 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합쳐서 164명 들어갔는데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급장을 했어요. 그렇게 1학년, 2학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일본 징병도 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심도 생기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내가 이제 급장으로서 방소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일본 애가 그때는 신벗고 교실을 배울 때인데 신도 안 벗고 교실에 막 들어와서 이래가지고 뭐 거들먹거리고 시끄럽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위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게 가라고 하는데 이 애가 나를 그냥 갑자기 급습을 해갖고 얼굴을 한번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붙잡고 서로 생각이 나다가 그 애를 때려 눕혔어요. 눕혀갖고 발로 그냥 밟으려다가 안 하고 그냥 놔두었어요. 도로 이렇게 하면서 네가 왜 쓸데없이 와서 나를 건드라고 그러냐고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교단 위쪽에 그 애가 섰고 내가 밑에 섰는데 또 한 번 나를 급습을 해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제가 화가 나서 좀 두들겨준 일이 있는데 그 일본 상급생들한테 가서 저놈이 사상이 나쁘다고 반일 감정 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다 하고 이제 가서 고자질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사상이 나쁘다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상급생이란 것은 그 군대 상관과 똑같아요. 그래 끌려가서 참 안 죽을 만큼 맞았어요. 온몸이 그냥 구렁이 가문까지 새파랗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씨름부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서기호라고 아주 굉장히 센 힘이 센 그 선배가 있었어요. 나도 그 씨름부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맞았다는 소리 듣고 너 왜 맞았냐 그래서 이래 했다고 이제 경위를 얘기했어요. 했더니 또 이번에는 그냥 많이 그 일본 학생들 상급생들을 이 양반이 또 위에 상급이니까 데려다 가지고 또 두렵했어요. 근데 그것이 학교에 퍼지니까 결국 내가 사상이 좋지 않다는 게 되었고 나중에는 뭐 공부 잘하고 못한 거 없이 그냥 성적도 나쁘게 해주고 나도 또 공부할 생각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그때 그 생활기록부 성적표를 보니까 1학년 때는 수석으로 뭐 입학하셨는데 3학년 때는 성적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4학년, 5학년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에 끌려간다 하니까 공부 내에서 뭐 하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랬어요. 그 당시 목포에서는 집이 어디 무슨 동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목포대라고 옛날에 이수진 장군이 전쟁할 때 거기다가 그 목포대를 만들어서
진지를 쳤다는 거기서 그 우리 여관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관을 했는데. 근데 거기를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 파면은 숟가락도 나오고 밥그릇도 나오고 그러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목포 상고를 비롯한 그 당시에 목포의 교육을 이제 되돌아보실 때 지금 이 지역의 이 교육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 문제가 크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서울로 사람이 집중한 것은 그 중에 큰 이유가 교육이에요. 그리고 농촌에 사람이 없는 것도 큰 이유가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시골의 명문대학들이 가야 돼요. 그리고 시골에 말하자면 그 특수고등학교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농촌에다도 만들고 기숙사 만들어서 농촌으로 유학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시골에 명문대학이 들어가고 농촌에 그런 좋은 고등학교 혹은 또 뭐 좋은 전문한 대학이라서 그렇게 들어가면 농촌도 부흥되고 시골도 발전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이 교육 문제가 이 제일 큰 문제예요. 농촌에서 사람이 빠져나온 큰 이유는 농사 지어서 수지가 안 맞은 데도 있지만 자식 교육 문제, 그 다음에는 그 의료 보건 문제, 이런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근데 교육이 제일 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하셨고 또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또 6.25도 맞고 이렇게 하셨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그 해운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상당히 그때 잘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제시대의 일본 그 회사, 선박회사에 근무하다가 해방이 돼서 내가 이제 그 선박회사가 배가 많았어요. 한 10여 척이 됐는데 내가 거기에 여자분 나이는 불과 뭐 24, 5세밖에 안 됐는데 내가 종업원 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종업원들한테 남겨주고 난 나와서 나대로 독립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그 성공한 이유는 좀 멀리 내다보고 그때 이제 6.25 피난 중 그때 아닙니까? 그걸 목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또 내 원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해운업을 하면서 신문사 사장을 했거든요. 목포일보. 목포일보라는 것이 일제시대 지방지로선 제일 먼저 된 거예요. 그 신문사 사장을 하면서 했는데 하루는 한국은행 부총재가 인사를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장실에 이렇게 앉아있더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나보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 당황해가지고 이분이 사장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내가 젊으니까 사장을 안 받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분하고 좌담회가 뭐 있는데 내가 이제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경제가 중앙과 지방이 다 고르게 발전돼야 하는데 이 전시에 이렇게 사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데 그나마 맞으면 지방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으니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서 그 중고 선박을 사왔는데 또 정부가 도입해가지고 배당을 해주는데 이 부산서 산 사람들은 은행융자가 되고 여기 목포서 산 사람은 은행융자가 안 되니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 이런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 한국은행 부총재 박수기 씨라 뭐인데 그분이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김 사장을 봤는데 이 지방에서 이런 분을 키워야 한다고. 그래야 지방 발전이 있다고. 그러면서 김 사장이 이따 나를 만나자고. 그 별도로 만났더니 그 선박 도입해 놓은 것 맞아면 융자 못 받은 거 자기가 그 편지 써주더라고요. 목포 지점장한테 융자를 해주면 부산 한국은행 본점에서 이걸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융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또 이제 금융조합연합회라고 지금 농협인데 거기서 정부 양곡이나 가만히 새끼 같은 고공품 모두 수송을 한데 그 대행업체 하나로 내가 뚫고 들어갔어요. 그런 것이 내가 해서 나중에는 부산으로 본점을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수, 목포, 인천, 이 묵호, 포항 이런 데까지 지점을 놓고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조선소도 또 관리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좀 그때 다른 사람보다는
그 널리 내다보고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래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택으로 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해운업이면 이제 화물송이 아마 주종이었겠죠. 연안에 함을 했어요. 네. 예. 주로 뭐 지금 이제 그 당시 이 시대상을 저희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그 배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 정부가 구매한 네. 양곡, 네. 군수품 양곡, 그런 양곡, 그리고 이제 또 그때는 이 식량 이런 것을 가만히 담고 새끼를 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새끼 같은 고공품 그런 거 수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농촌에 주는 비료 수송하고, 그게 상당히 컸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6.25 때 그 목포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아마 대통령께서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기신 게 그 목포 교도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탈출을 뭐 같이 수갑을 차고 뭐 이런 얘기도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교도 6.25 때 어떤 고초를 겪으셨는지요? 6.25를 서울서 만났어요. 네. 그래갖고 서울서 만났는데 광화문 경기 여고 뒤쪽에 있는 임여관이라는 여관에서 있었는데 그날 이제 6.25 날 낮에 명동에 나가서 내가 아는 해군 장교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명동 입구로 나오니까 막 차가 달리면서 군인들은 빨리 본대로 복귀하라고. 그날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전쟁이 터졌다고. 그런데 그런 일은 조그마한 전투는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또 그런 정도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관에 와서 했더니 이 정부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 영명한 국군들이 지금 계속 전투에서 격퇴 중이다. 계속 한 거요. 그리고 6월 28일 날 서울 들어왔는데 6월 28일 그날까지도 전쟁은 이기고 있으니까 걱정만 하고 국회에서는 서울 사수 결의하고 대통령은 뭐 서울대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라고 국민에게 방송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6월 28일 날 아침 눈 떠보니까 아니 맞아면 뭐 광화문에 벌써 인민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민군 들어온 것을 보고 이제 마다 도망쳐서 이제 한강 건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강 다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모두 죽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겪고 한 20일 서울에 있다가 인민군이 이민재판해갖고 사람들 처형한 것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뭐 식량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돈은 내가 이제 서울에 내 거래한 회사에 이 수송 아까 말한 이제 수송 임금을 받으러 와서 돈을 많이 받아갖고 가져가게 됐는데 그 회사에다 맡겨놨어요. 맡겨놓고 내 옆에 손에 좀 있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갑자기 당해서 여비가 떨어진 사람들 갈라주고 나는 이제 거의 맨손이다시피 하고 회사를 찾으러 가니까 벌써 인민군이 와서 봉인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서울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가 가면 위험한 줄 알면서 목포는 설사 못 가겠지. 왜 그러냐면 대전서 막는다는 말 듣고 그래서 걸어서 내려갔는데 결국 20여일 걸려서 목포 들어가니까 우리 집 앞에 가니까 어머니가 집 앞에다가 조그만 의자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 미라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앉아 계신 것이 너무도 초췌해서. 그래 가서 어머니 만나보니까 집은 역산으로 몰수당하고 그거 뭐 숟가락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하고 제 처는 저희 배 선장 집에 가서 애를 낳았어요. 집산 쫓겨났으니까. 처음에는 방공호에서 애를 낳고 그리 옮겨갔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이제 했는데 그래갖고 한 이틀 만에 재패 들어갔어요. 재패 들어갔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한 달쯤 있고 이제 교도소로 가서 또 한 달쯤 있었는데 근데 이 조그마한 주먹보다 적은 보리밥 하루에 2덩이밖에 안 줘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굶주렸더니 그냥 얼굴이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요. 그리고 생각난 것이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가족도 뭣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하고 맨날 먹는 얘기만 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문 열더니 그동안에 한 번도 소지도 안 시키고 운동도 안 시키고 소지도 안 시키고 세수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나오라고. 그래서 운동 나가는 줄 알고 우르르 나갔어요. 그랬더니 둘씩 이렇게 묶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 이제 그 강당에다 갖다가 쳐넣어요. 그러고 보니까 안쪽에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교도소 사람이 들어오고 나니까는 이 경찰서, 내무서, 그다음에 내무서로 가서 내무서에서 있는 사람들이 또 오더라고요. 그 입구에. 근데 한참 있으니까 또 입구서부터 이렇게 실어내요. 데리고 나가요. 이제 그때 우리는, 야, 이제 죽이는가 보다, 뭐다 하고 이제 서로 막 울고 막 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서는 그 입구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가갖고 한 반쯤 나간 게 갑자기 자기끼리 무슨 놈고 밥 먹었어? 어쩌고 하더니 이북 말하는 사람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방교도소만 나더니 지방교도원들이 이제 말투가 달라지더라고요. 아까는 뭐 이북 사람들 막 욕하고 때리고 형판으로 막 때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부드럽게 뭐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그 나중에 일어나서 나머지 사람들 한 반쯤 나갔어요. 그 사람 뭐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반쯤 사람이 도로 감방에다가 이제 쳐넣어서 그렇게. 그래서 그 감방에 와가지고 뭐 그때 뭐 순서도 뭣도 없이 막 일정한 숫자 집어넣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모두 이 배가 고파서 그냥 뭐 밥 달라고 하니까 밥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려면서도 이 취사장에서는 수대로 다 밥을 했으니까 밥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교도관들 또 지방교도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다 도망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밖에서 쾅쾅쾅 해갖고 문 연 소리가 나요. 문 깨고 연. 그러니까 어느 방에서 이제 죄수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 안으로 오는데 나온 죄수가 사람을 불러요. 임출 형님 있어. 임출 형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임출이라는 사람 아니까 내가 그 사람 목소리를 빙자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저기 안에 누워 있으니까 빨리 문 좀 열라고.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는 밖에서는 막 열쇠통을 치고 나는 발로 차고 그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래갖고 뒤에 나와서 이제 그 옷을 가서 제수복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때 누구 옷이 없이 걸림대로 입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판에 밑에서 이거 내 옷 아닌데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듣는 목소리다 보니까 내 밑에 김대희, 내 밑에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그때 또 나보다 서울 서다가 내려오기 전에 벌써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도망쳐갖고 교도소 앞에가 숨었다가 나중에 이제 부둣가에 아는 집 우측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대소변 받아내면서 거기서 있었는데 나중에 저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복명부대가 내려와서 모두 여러 사람 죽였는데 우리는 부둣가에 있어서 거기는 폭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지에서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정계 입문해서 목포에서 2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2선 목포에서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어떤 업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이 지방 예산은 별로 배당 안 된 때고 더구나 야당 구역은 아주 완전히 그건 안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포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그런 것을 각오하고 계속 야당만 당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고집으로서 하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포 사람들이 나 앞에 있던 야당이나 나한테도 뭐 얻어오라는 것 갖고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하나 이제 내가 67년 선거 그때가 이제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거가 됐는데 그때는 정부에서 이제 완전히 지방사업 가지고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최신부 장관 하던 분을 이제 내려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불러다가 가라. 그 양반은 진도가 고향이니까 진도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당선시킬 테니까 목포로 가라고. 넌 나가서 등록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다가 이제 대통령이 그 내무부나 이런 간부들 불러놓고 여당 국회의원 20이 떨어져 줬고 10명이 떨어져 주니까 김대중이는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 정부가 그동안에 많이 당했거든요. 야당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선거는 이 여당 후보도 와서 간 데마다 선거는 투표는 하지만 당선자는 납니다. 내가 당선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고 있는데 목포서 국무회의를 했어요. 네. 해가지고 목포다가 무슨 사업을 해주고 무슨 많이 약속을 했고 마치 목포가 그냥 완전히 새로이 수도같이 잘 된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대통령이 와서 목포 역장에다가 한 10,000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그때는 대통령은 선거운동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복 운동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목포 사람들하고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 한 것은 보통 선거는 경찰이 간섭하는데 그때는 목포는 경찰은 가만히 있는데 시장이 난리였어요. 그 육군 대령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냥 막 그 능이 취입다시피 해갖고 선거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유령 유권자를 한 3,700명인가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 그리고 이제 부정투표, 부정개표 다 할 작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목포 시민의 표를 9할구부 얻어도 내가 부정을 막지 못하면 나는 표 바꾸니까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목포 시민이 부정을 볼 바에는 우리가 여기서 제2 마산 사태를 일으켜서라도 그대로 갈 수 없다. 이렇게 결심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목포 시민들한테 막 몸을 던지면서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민주주의를 여기서 말살시킬 바에는 내가 여기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일개 국회의원에 이렇게 집착한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당선시켜줘서 국회에 가서 정부하고 잘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죽는 꼴을 안 보려면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 하면서 이제 뭐 연설할 때도 하는데 그냥 그렇게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의 광격으로 이제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사창가에서 길바닥에서 뭐 이 생선 한두 마리 놓고 장사가 아주머니들 또 그거 잡아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도 오지 말라고 앞서 장소에서 듣는 말 똑같은 말이니까 오지 말라고 아니 안 괜찮아라 이거 오늘 하루 안 벌어도 다 사더라 이런 거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설이 끝나고 나면 2,000명 3,000명이 몰려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 앞에 와서 모두 이제 내 사인을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은 사인 없으면 그 교실에서 서로 행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한가지에도 받고 브라우스에도 받고 모두 또 모자에도 받고 모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돼서 목포 시민이 완전히 모두 마음이 들떴다고 할까 맞으면 큰 이 혁명적인 그런 결심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는 그때 김영욱 그 중앙정보부장 그 사람은 그때도 개인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나를 그렇게 떨어뜨리는 걸 찬성 안 했어요. 대통령이 괜히 그런다고 이 국가란 것은 야당도 나올 만한 사람은 나와야 하는 건데 왜 이러냐 이런 말 했단 말 들은 일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김대중이를 당선시키라고 하면 시키겠습니다. 그 대신 당선시키면 틀림없이 목포에서 제2 마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풀릴지 모릅니다. 그래도 할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이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도 하라고는 못하고 임자가 알아서 적당히 하라고 했던가 봐요. 그 중앙정보부 사람이 나한테 왔더라고요.
뭘 바라냐? 나한테 묻길래 지금 3,700명 그 유령 유권자 조작한 거 먼저 그걸 삭제해라. 네. 그리고 부정투표, 부정개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3,700명을 우리가 가서 같이 뽑아서 삭제했어요. 삭제했어요. 그런데 부정투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투표하러 간 전날 이제 참관인들 교육을 하는데 네. 다 알게 뽑아서 참관인들 교육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여러분이 안 지켜주면 뭐 망한다, 잘하라, 이제 이렇게. 그래놓고 한편에 다시 별도로 비밀로 참관인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들 먼저 넣고 어제 교육했던 사람들을 뺐어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 참관인이 나가니까 바로 가서 붙들어가지고 참관인들 매수하고 뭐 했는데 그거 다 허사가 되어버렸죠. 그게 뭐 완전히 그래서 무슨 전쟁이에요, 이거. 뭐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개표할 때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 유달 국민학교라고 거기 있는데 그 주변에 한 10,000명의 시민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 맞으면 부정개표를 하려고 불을 2번이나 껐어요. 불을 끄면 시민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또 다시 켜고 또 끄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우리도 막 뭐 전지 뭐 전등 뭐 별것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이래서 간신히 그 부정개표를 막아서 그래갖고 당선이 됐어요. 네. 아마 국회 사상 최장시간 발언 필리버스트 뭐 그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이? 예. 근데 그 전에 그 지방사업 얘기인데.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목포 비행기항 문제가 있어요. 그 내가 그 경초에 그때는 청와대 인사를 간 관료가 있었는데 야당 사람들은 별로 안 갔는데 내가 우정 갔어요.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때 대통령이 다른 사람 자쳐놓고 한 5분, 10분 정도 나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다정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 뭐 그 약속한 거 해야 하는데 이번에 해줘야 합니다.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비행장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공장 같은 건 뭐 말도 낼 수가 없고 비행장을 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장기영 씨라고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그 경제기획장관인데 경제기획부 장관하고 내가 이제 막 따졌어요. 당시 목포 가서 국무회의까지 하면서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청와대 내가 갔다 이런데 안 한다는 건 말이 되냐고. 그래서 예산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간신히 해서 그 목포 비행장을 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69년도인가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필리버스터 얘기인데 그때 그 김준현 선생 영암 출신 그 양반이 김정필 씨가 김옥이라 메모하면서 뭐 정치자금을 뭐 3,000만 불인가 5천만 불인가 받았다. 이래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했다 해서 맞아면 적어냈어요. 그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나왔어요. 정부에서 구속해야겠다고. 근데 그날이 국회 마지막 날인데 그 다음 날은 동의안 필요 없이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맞으면 국회에서 이제 권위를 세우고 위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국회에 왔는데 마지막 날에서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니까 원내정부가 나보고 보자가더니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김준현 선생 구속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당신이 그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이것을 12시까지 끌어야 한다. 이게. 그 12시면 국회 이제 폐회니까 끌어야 한다. 그래서. 근데 그 뭘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의사진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의사진행이란 것은 이건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합시다라든가 그런 것밖에 말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거가 필리버스터가 되냐. 그래도 당신 같으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모두 합의가 됐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나 같으면 할 수 있다고 칭찬하니까 기분은 좋지만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꾸 해야 한다고 그래서 또 객길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냥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낭산 선생은 그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고 이러이러한 분인데 이런 분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오늘 이렇게 구속을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독립선배를 대접한 길도 아니고 하니까 이건 오늘 여기서 의사진행을 중단하고 하지 말자. 그 이제 꼭 의사진행하고 말을 묶어야 돼요. 또 그 양반이 그 독립노선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가지고 와서 또 한참 읽다가 이런 분을 여기서 오늘 한다는 건 안 좋으니까 또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2시경부터가 시작을 해가지고 한 6, 7시쯤 가니까 그때 이호상 씨가 국회의장인데 김대중 의원 도대체 지금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래서 밤 12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하시오. 그것도 했어요. 하다가 내가 의장 보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래도 또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요새 국회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때는. 그래, 그러니까 또 뭐 계란 깨서 갖다 준 사람도 이제 한데, 그동안에 이 방송이, 그때 이제 라디오 방송이 이제 주인데, 방송이 막 이제 그 필요해서 하는 걸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길바닥에서 이제 이 라디오를 내놓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가지고 뭐 듣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밤 10시인가 되어가니까 결국 정부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7시간 19분인가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재임 시절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 감정이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해봐도 많이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특히 영남과 호남 간의 이 지역 감정은 아직도 많은 어느 정도는 계속 그 불씨가 남아 있는데 이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 감정 해소 문제는 사실은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뭐 신라 백제 뭐 그런 소리들 하지만 우리가 1300년 동안 그런 거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또 자유당 시대에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 국회의원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서 국회의원 했습니다. 그 예가 많아요. 조재천, 뭐 신현돈, 이종남, 정은, 순조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나도 못 봐서 강선명 씨라는 분 진주 사람을 밀어서 당선시켰는데 그때 한 번도 왜 경상 사람을 지지하냐는 말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그 지역 감정 가지고 정권 유지하는. 근데 왜 그러냐면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이승만 정권 때 같이 뭉쳐가지고 말하자면 반독재 투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사입을 한 것은 사실 전라도와 경상도가 힘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니까 둘이 합치면 박정희 씨가 이제 군사독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 분들한테는 우월감을 조성하고 전라도 사람들한테 차별과 열등감을 이제 조성하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경상도 박정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은 전라도 덕이에요. 이 초대 선거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경상도가 전라도 빼놓고 다 쳤어요. 그랬는데 전라도에서 35만 표 이겼어요. 그렇게 이기고도 그 차이가 겨우 14만 표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전라도에서 안 이겼으면 참패했죠. 그렇게 하고 전라도에서 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 여당이 7번 국회의원이 다수를 얻었어요. 그렇게 했고, 여러분 아다시피 노무현 대통령도 전라도 경상도 분인데 전라도에서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전라도 후보 제쳐놓고 당선시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이런 그 잘못된 지역 감정을 자각해서 극복을 해야 돼요. 지금은 사람이 조금 그 제대로 생각을 하면 지역 감정 가지고 정치를 판단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돼야 하는데 전라도건 경상도건 앞으로도 자각을 해야 반성을 하고 자각을 해야지 딴 길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차츰차츰 그것이 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일이니까 결국은 시정되고야 말 것이다. 머지않아
경상도사람도 전라도 출신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사에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만큼 문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바로 그 결실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한류 문화로 꼽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우리 문화의 발전 동력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한류가 문화 발전 중에서 아주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조상들이 중국으로부터 유교와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에 그냥 흡수되지 않고 우리 걸로 재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주변 사람들이 다 중국가 됐는데 심지어 청나라 같은 것은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워가지고 270년을 통치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만주족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다 동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동화가 안 됐거든요. 그런 그 독창적인 문화로 이걸 우리 걸로 재창조한 그 저력.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배설이, 고관들의 배설이 맞아요. 세습이 아니라 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영의정 아들도 과거에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됐어요. 그게 지배층이 교육을 중요시하니까 일반 서민도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교육 전통. 그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가 맞으면 줄기차게 반독재 투쟁을 해갖고 그래갖고 국민이 수없이 죽고 고통하고 하면서 민주화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합쳐서 한류를 만들어내고 우리 문화의 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민주주의 안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싸워서 민주주의 안 했기 때문에 또 우리와 같이 그런 맞으면 이 문화 교육적인 전통도 부족하고 하니까 한류 같은 그런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하루 저녁에 1억 명 내지 1억 5천 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일본에서 아시다시피 참 그런 엄청난 한류 붐이 일어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한류는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뭐 이집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데서 한국 영화가 상당히 지금 진출하고 있어요. 이런 등등 거 보면 21세기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하면은 한류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는데 이 한류가 일어나는데 하나의 공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국민의 정부에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문화관광부 가서 훈시하면서 문화예술이란 것은 간사하면 망한다. 죽어버린다. 이 문화예술은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문화예술이란 것은 경제적으로 약자다. 이게 돈이 없으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 대주한다. 그러니까 돈은 도와주되 간섭은 말아라. 이 정책을 했어요. 그것이 맞으면 이렇게 일어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다 이 얘기해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문화를 개방시켜줘야 했어요. 그 문화는 문화 세국주의는 만국일입니다. 문화는 자꾸 다른 문화하고 부딪혀야 발전해요. 그 일본 개방을 했거든요. 그 일본 문화 개방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문화적 식민지로 다시 되겠지 뭐도 할 때 내가 그런 정도 약한 문화 같으면 없어져 버려 한다고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일본 문화가 들어와도 끄떡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자극이 됐어요. 또 그것이 일본에 영향을 줘갖고 한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나는 우리 한국은 21세기에서 이 문화예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물론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나는 21세기에 세계적으로 말하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세계 한 180개, 근 200개 되는 나라 중에서 선진국 일부 20개 빼놓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한국에 대해서 부럽게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 하죠. 경제 발전시키죠. 그리고 맞아면 문화예술 발전시켜서 이런 독특한 문화가 가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물건은
옛날같이 싸구려 게 산 게 아니라 좋고 싸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점으로 봐서 나는 우리는 그 문화 발전은 앞으로 국력 신장과 민족 발전도 아주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상회담 할 때 좀 여러 가지 비판도 많았고 반대도 많았고 또 그 이후로 뭐 굉장히 퍼주기니 뭐니 여러 가지 뭐 했는데 결국은 그게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1300년 통일한 국가가 남이 멋대로 둘러 가려는 거 언제까지나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에요. 상대방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산주의고 우리는 민주주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돼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만약에 통일해야 하는데 공산당은 몰아붙이고 만약에 공격하고 하면 할수록 강해져요. 소련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단도 하니까 소련이 저렇게 마지막 쉽게 무너지듯이 공산당은 대화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시키면 공산당은 변화해요. 중국도 변했고 월남도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가 대화하고 한 것이 북한을 좋게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그만큼 변화시켰으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삽니까? 옛날 같으면 월남전쟁 막 끝났을 때 망했을 때도 그냥 막 그때 피난 간다고 난리였어요. 판문점에서 총소리 하나만 나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핵실험에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만큼 긴장이 완화가 된 거예요. 북한 사람이 또 그만큼 변했어요. 우리에 대해서 과거에는 원수로 생각하고 우리를 맞으면 기회만 있으면 맞으면 때려 눕히겠다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 남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않냐. 남쪽이 잘 사니까 부럽다. 이래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이 맞으면 대중가요, 남쪽의 대중가요, 남쪽의 드라마 비디오를 보고 있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있어요. 숨어서들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의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 남쪽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만큼 맞으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육자회담 그동안에 북미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 진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나도 그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육자회담이 잘 되고 있어요. 또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도 잘 돼요. 이번에 노 대통령 북한 가시는데 성공할 거예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명년부터는 맞으면 우리가 뭐 북한 왕래한다든가 북한하고 거래한다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로 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거쳐서 기차가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파리 런던까지 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바다로만 잡고 이제 나가고 육지로는 맥혀서 못 갔지만 이제는 육지에서 중앙아시아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노다지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갈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2차 회담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꼭 다뤄져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을 제일 먼저 꼽으시겠습니까? 2차 회담에서는 1차 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문제 그리고 절대 평화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 문제 그러기 위해서는 6차 회담이 잘 되도록 남북이 서로 협력하자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는 경제협력 그래서 그런 남북 간의 뭐 경제 연락소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두면서 그런 그 경제 협력을 하는. 그래서 지금 아다시피 북한의 지금 일상 생필품의 90%가 중소입니다. 잘못하면 북한이 중국 경제 시장이 되어버려요. 북한이 중국이 지금 북한의 많은 기가자원을 장악하고 공장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 북한을 가는 것을 그렇게 좀 싫어하는데 그럼 중국이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중국 일변들을 북한이 끌려가는 걸 당연히 바라는 거냐. 우리가 가서 중국하고 균형을 잡아야 할 거 아니야. 사실 북한도 일변으로 가는 건 북한도 원하지 않는다.
근데 당신들이 막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미국 사람 중에서도 내 말을 반박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육자회담도 잘 되고 남북관계도 잘 되면 대거 안 돼. 특히 남쪽의 중소기업들. 이거 지금 북한에 가면은 말 통하지요. 거리 가깝지요. 기술력 좋죠. 기술력 좋고 또 노동력도 우수한 노동력들이고 임금 싸고. 네. 그리고 뭐 중국이나 월남간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 노다지판이 참 그야말로 벌어질 수 있고 또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대로 좋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기고 그리고 북한의 SOC 같은 것은 이제 그 세계 자본도 끌어들이면서 같이 협력해 나가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